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30대 힘이 센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는 역도 꿈나무를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크고 힘이 센 편이었던 저는 초등학교 무렵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고 왕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게 역도였습니다. 정말 외로웠던 시기를 운동으로 이겨내고 그렇다 보니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역도를 빼고 나니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저는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몇 년을 거의 집 밖 생활을 못했습니다. 역도를 할 때보다는 15kg 정도가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그저 뚱뚱한 사람이었지만 더는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구직 활동을 시작했고 집 근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랑은 그 공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음식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장에 입사했고 벌써 몇 년이나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퇴근 후 종종 술을 먹기도 하면서 밝고 희망찬 신랑을 좋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친해지게 되면서 나중에 가게를 열면 같이 일을 하자는 제의도 받았어요. 물론 저는 직원으로요. 그렇게 저희는 몇 년 뒤 연애를 시작하고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정말 음식 솜씨가 있는 것인지 장사는 처음인데도 제법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신랑의 가족들이 밥을 먹고 갔고 신랑이 잠시 앉아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저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자리도 좋고 잘 됐다. 그치?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나도 다행이야. 그런데 알바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응? 친절하다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왜? 아니, 그래도 몸이 크니까 좀 둔해 보이고 그렇잖아. 가게 분위기가. 딴에는 조용히 말하려고 소곤거린 것 같은데 저에게 다 들리더라고요. 신랑은 그 자리에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이후 시댁의 반대가 좀 있긴 했지만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살과 관련된 문제로 시댁에서 인신공격을 많이 했어요. 명절 전날이라 시댁 식구들이 처음 모인 자리였는데 그날 하필 신랑은 가게를 닫지 못하고 단체 손님을 받는 바람에 혼자 일을 했고 저는 그렇게 혼자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댁의 고모님도 오시고 주변에 산다는 친척분들도 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흠칫 놀라시는 듯 하긴 했지만 자주 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고 그 시선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견눈질로 저를 보는 친척들에게 시어머님은 역도를 했었대. 힘이 장사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셨고 다른 친척분들도 운동을 잘했나 보다 생각을 해주시며 그래도 분위기 좋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첫 명절이기도 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고 무거운 짐들도 많이 옮겨 날랐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한번 잘하면 계속 일을 하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이긴 한 것처럼 그날 이후에 김장에 장롱 옮길 때 그리고 이사 갈 때까지 정말 안 불려 다닌 곳이 없습니다. 신랑은 일이 바빠서 시댁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때뿐이고 신랑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면 또 저에게 전화가 와요. 네가 바쁜 애한테 우리가 너 괴롭혔다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했냐? 네? 낮에 어디 다녀왔냐고 해서 시댁에 가서 침대 옮기는 거 도왔다고 말했는 게 다예요. 근데 애가 왜 난리야? 아, 제가 옮기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 갔다가 갔거든요.
그런 거 그냥 둬도 되는데 등치는 서만한 게 뭘 그런 걸로 병원에 가고 그래? 그럼 아픈데 어떻게 해요? 소독은 해야지. 뭐? 어머님 댁에 일 돕다가 다친 건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너 이제 대드는 거냐? 너 당장 내일 집으로 와. 내일은 단체 손님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냐? 그래, 너 거기 있어라. 내가 갈 테니.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화가 난 것 같긴 했지만 워낙 화를 잘 내시는 분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아침부터 단체 손님의 예약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전날 통화하며 말씀드린 시간보다 늦으시기에 오늘 안 오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건지 시어머님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오더니 머리채를 쥐어 잡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들고 있던 음식은 손님의 무릎에 떨어졌어요. 손님이 놀라긴 하셨지만 제가 눈앞에서 머리채가 잡히니 할 말을 잃으셨고 저는 우선 손님에게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어머님을 옆으로 살짝 밀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많이 놀라셨죠? 세탁비는 제가 꼭 지불할 테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다시 들러주세요. 아, 저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손님은 되려 저를 걱정해 주셨고 저는 머리를 가다듬으며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태연하게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시어머님이 열이 받으셨는지 단체 손님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끓지 않은 소불고기를 저에게 확 뿌리셨습니다. 너 이 들소 같은 년이 어디 시어머니를 팽개쳐? 어머니, 아들 가게 와서 이러고 싶으세요? 지금 난장판 뗀 거 안 보이세요? 뭐, 내 아들 가게 빌부터 일하는 주제에 터진 입이라고 짓거리는 거냐? 내가 뭐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던? 네가 힘 좀 있으니까 좀 도우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 쭈르르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 제가 소문을 낸 게 아니라 다쳐서 병원 다녀온 거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웃긴다 얘 너 욕도 했다면서 집에서 일 좀 도운 걸 그렇게 생색이니? 그만하세요. 돼지같이 살만 쪄서는 그렇게 덩치가 크니까 힘이 좋은 거지. 어디 가서 쪽팔려서 내 며느리라는 말도 못한다. 이 소 같은 년, 돼지 같은 년. 힘자랑할 생각이나 하지 말고 살이나 좀 빼고 사근사근하게 굴어. 이 모자란 년아. 거기서 제 이상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깊이 한숨을 쉬고 역도를 하듯이 단숨에 시어머니를 제 머리 위로 번쩍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매장 밖에 잠시 나갔던 신랑은 눈이 왕방울만해져서 매장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흔들어대는 통에 떨어뜨릴 뻔했지만 조심히 들고 있었어요. 네, 저 힘세요. 그래서 뭐요? 어머님이 보태주셨어요? 놔 이 모자란 년아. 말 예쁘게 하기 전에는 안 놔드릴 거예요. 얘, 아들, 얘 좀 말려. 여보, 한마디도 하지 마. 시어머님은 그렇게 3분 정도 공중에 들려 있었고 내려두자마자 시어머님은 꼬리가 빠져라 뛰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나가고 나서 손님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돌아섰는데 손님들이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욕먹고 살 거 없어. 이렇게 멋있는데. 맞아요 언니. 기죽지 마세요. 너무 속 시원했어. 저렇게 남한테 말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굽히지 말고 지내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신랑도 그제서야 손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옷에 음식물이 묻은 손님이 몇 분 있으셔서 따로 세탁비를 챙겨드렸고 결국 그날 음식값도 저희가 계산했어요. 그리고 신랑도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나서는 언젠가 어머님이 한번 터뜨릴 것 같았는데 걱정한 거랑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서 차라리 다행이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신랑은 살에 컴플렉스가 있던 제가
울거나 너무 속상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시어머님에게 저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말렸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신랑과 함께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도깨비라도 본 것처럼 방으로 쏙 들어가셨고 그날 이후로 제 앞에서는 큰 소리도 안 내십니다. 물론 집에서 힘쓸 일이 있으면 신랑과 꼭 함께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살면서 다시는 겪기 싫은, 어쩌면 또다시 겪을 수 없을 만큼 다이내믹하고 황당한 일을 겪어서인데요. 영화나 소설에서 일어날 법한 사기 결혼을 제가 당하게 되다니 한동안 그 충격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힘겹게 보냈네요. 다행히도 주변 친구들의 격려와 조언, 정신과 상담 덕분에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혹시 영화 검사회전 아시나요? 위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사기를 쳐서 결혼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둔갑시키는 거예요. 저는 언급한 영화를 보면서 뭐 저런 남자들이 다 있나 싶었고 심지어 깔깔깔 웃기도 했어요. 정말이지 픽션에만 존재하는 인물처럼 보였으니까요. 이미 큰일 한번 겪은 저한테 사기 결혼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다리를 못 써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거든요. 원래 저희 집은 꽤 부유했어요. 꽤가 아니라 제법 많이 부유한 정도였죠. 이름 되면 알만한 주택가에서 살기도 했고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고 자란 수준이니까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사업이 대박나고 주식 주가도 오르면서 정말 많이 이것저것 지원받고 사랑받고 부족한 것 없이 컸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라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줬고요. 말 그대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그 자체였어요. 돌이켜보면 종종 후회가 돼요. 부모님한테 의존하기보다 자립심을 키워서 나 혼자 무언가를 척척 해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싶거든요. 교통사고가 난 계기도 무언가를 혼자 하기 싫어하는 제 미성숙함이 원인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대학교 3학년생이었고 운전면허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고용한 기사님이 운전을 해주시는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곤 했어요. 저하고 대중교통은 정말이지 거리가 먼 이야기였거든요. 지하철 노선표도 잘 모르고 버스 갈아타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저는 생경한 걸 스스로 익힐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편하니까. 그날은 기사님이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때마침 아버지가 출근을 안 하신 상태여서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했고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좋아하는 가수 음악도 듣고 수다를 떨며 가는데 화물차 트럭 한 대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더니 저희 쪽 차선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면서요. 아직도 그 공포스러운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집채만한 화물차 한 대가 비틀비틀 역주행해서 달려오더니 그대로 저희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하네요. 깨어났을 땐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는 상태였고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알싸한 향과 함께 며칠은 그러고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하반신 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탄을 듣게 됐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퇴원을 하고도 한참 그때 그 기억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차라리 대학을 가질 말걸 수준의 사고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딸의 다리까지 잃었으니 마음이 갈갈이 찢기셨죠. 하지만 어머니 자신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늘 씩씩하고 대담한 척 하셨어요. 같이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자고 권유하기도 했고요. 덕분에 저는 심리치료와 각종 활동으로 인해 우울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는데 사람이 한순간에 너무 많은 걸 잃게 되니까 심연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 수준에 가깝더라고요.
자다가도 불쑥불쑥 교통사고의 악몽 때문인지 깨어나고 웃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참 힘든 시기였어요. 사람은 한없이 약해지는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앞서 줄줄이 설명했던 일들을 겪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요. 완전히 망가졌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약해진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때 남편 소리도 붙이기 싫은 그 쓰레기 자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한여름의 오후였어요.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고 저는 일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동사무소에 들렸었고요. 일 처리를 다 하고 집에 가던 도중 문제가 생겼어요. 4차선 도로 항복판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글쎄 중간에 휠체어가 멈춘 거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라 사람 손 없이 간단한 조작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작키가 고장난 건지 뭔지 차들의 산란으로 붐비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저 혼자 이도저도 못하면서 멀뚱멀뚱 있었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시도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어서 여기저기서 클락son 소리가 들리고 하필이면 화물차가 오른편에 떡하니 있어서 트리거까지 눌리고 정말 호흡이 가빠오면서 기절 직전까지 갔어요. 위급한 상황이었죠, 저한테는. 그 순간 그 자식이 나타난 거예요. 길 건너에 있던 그 자식이 뛰어오더니 제 휠체어를 힘으로 밀어서는 다시 인도까지 올려줬어요.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맙다고 연거푸 인사를 했고 답례의 의미로 지갑에 있던 수표를 건넸어요. 뭐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았고 10만원짜리 수표는 제게 그다지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워낙 모아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치 안 부리며 살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수준은 됐고요. 그 자식 처음에는 손사래를 막 치다가 어물쩍거리며 받더라고요. 저는 그땐 별 의심 없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고 집에 가려는데 글쎄 그 자식이 저를 집까지 배웅해주겠다는 겁니다. 휠체어도 고장나지 않았냐면서요. 그렇게 그 길로 그 자식이 저희 집까지 오게 됐고 어머니는 들어오라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식사까지 함께하게 됐어요. 외모도 훤칠하고 유머 감각도 좋은 게 당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걸을 수 없는 제 자신이 비참할 뿐이었죠. 그 자식이랑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데이트 비스름한 것도 하는데 저한테 참 친절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게 이성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하반신 마비인 제가 훤칠하고 미래가 탄탄대로인 남자한테 구애를 하는 건 민폐 같다는 생각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친구로만 만나던 도중 그 자식이 먼저 제게 구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고 그 자식은 또 설탕 발린 말을 하며 절 달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달 더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순진한 저와 제 어머니는 그걸 운명적인 만남이라 생각했고 잘될 일만 남았다 하며 기뻐했죠. 게다가 그 자식이 저희 집에서 그냥 어머니랑 셋이 살자며 그게 너한테도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셋이 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식 좀 있는 집 자식인 것처럼 거짓말 쳤는데 진실은 비렁백이니까 신혼집 구할 돈 없어서 저희 쪽에 빌붙으려고 그런 거였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셋이 살게 됐고 저는 그 자식을 열렬히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다가 칼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는 챙 소리와 함께 발밑으로 떨궈진 칼을 보자마자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 자식이 어머니 곁에 달려가 칼을 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앞이 뿌연 게 잘 보이지가 않아 였습니다. 그 자식이 놀란 저를 진정시킨 다음 어머니랑 바로 병원에 가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가 망막혈관 폐쇄라는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큰 병 같고 무언가 무섭지 않나요? 네, 실제로도 큰 병이 맞더라고요.
시력을 서서히 좀먹어가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잠잠했던 우울증이 다시 도져서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모아둔 돈으로 차린 공방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멀건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공방 클래스를 들으러 오던 손님들도 점차 뜸해졌고요. 가끔 케이크나 과일 음료를 들고 와서 위로와 덕담을 해주고 가는 분들도 몇몇 계시긴 했습니다. 그분들과 그 자식을 보며 힘을 냈고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힘들지만 말이에요. 그 자식은 어머니의 시력이 거의 실명 수준까지 가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하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모아둔 돈도 많고 굶어 죽을 수준도 아니라서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저도 곡방에서 어머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을 덜고 다시 씩씩하게 일을 하던 중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됐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갈 때마다 늘 저희 어머니가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갑자기 한순간에 시력을 잃을 고통 때문에 그런 거라 치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 움츠려서는 굼뜨게 걷거나 자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모든 행위가 그 자식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저는 그런 증상이 계속되니까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고 타이르며 묻기도 했고 신경질을 내며 대답을 듣기 위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를 써도 어머니가 입을 꼭 다물고 말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차 포기해 가던 찰나 저는 친구로부터 홈캠이라는 걸 전해 듣게 됐고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선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공방에 출근해서 손님이 없을 때 수시로 홈캠을 봤고요. 그리고 정말이지 끔찍하고 충격적인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을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글쎄 남편, 아니 그 자식이 저희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더라고요.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등을 쿡쿡 찌르는가 하면 수그러 앉은 어머니의 머리를 발로 누르는 겁니다. 이 밖에도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여러 가지 폭행이 있었어요. 욕설을 하면서 빨리 죽으라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입에 올리면서 어머니를 협박하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그 상태로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했어요. 솔직히 그 자식 그냥 사이코였던 거죠. 집안일을 시킨다기보다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머니를 굴린 거였고 그냥 자기 재미 좀 보려고 사람을 가지고 논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충격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공방 문을 닫고 바로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어 소매를 들어보니 역시 새파란 멍자국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기가 차고 배신감이 들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그 자식을 죽이고 싶다는 말만 목구멍 밑에서 하염없이 맴돌았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굳게 닫힌 눈 틈새로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나 죽고 너 살자 심정으로 살인 충동이 들었어요. 그 자식한테 어떻게 복수할까 체계적인 계획도 나름 세웠고 그렇게 근 일주일가량을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저 새끼 내가 꼭 죽이고 만다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몰래몰래 변호사 선임도 하고 법률 상담도 받던 참이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제 공방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을 보내온 거예요. DM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자식에 관한 얘기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그 자식이랑 원룸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던 사람이었고 그 자식이 원래 하던 일도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라 무슨 조폭 조직이랑 연관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자식이 자기랑 일이 좀 있어서 싸운 후였는데 부잣집 여자 하나 물었다고 큰 소리 떵떵 치며 나갔더래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도 그 자식 죽은 셈 치고 잊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제 공방 계정을 보게 됐고 게시물 중에 그 자식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면서요. 저는 그 증거까지 전부 모았고 홈캠 증거까지 모아서 변호사분이랑 상담하고 그 자식을 고소했죠. 그 자식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점점 꼴이 내리더니 결국 법정까지 가서 실형 선고 받았네요. 알고 보니 전에도 사기죄 등등 다양한 전과 이력이 있었던 거 있죠. 사기 결혼 제가 당할 줄 몰랐는데 참 마음이 헛헛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쓰레기 자식 깜빵 보내서 시원하기도 하네요. 지금은 공방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께 전문 간병에 붙여드려서 나름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저같이 어이없는 일 당할 사람이 또 있을까 싶지만 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